경제와 투자를 보는 깊이 있는 시선, 딥사이트 시간입니다. 6월의 흐름들이 생각보다 초반에 좋습니다. 그렇지만 주가가 올라도 걱정이 한 걱정입니다. 넘어야 될 산들이 많은 6월이고 여름인데요. 하반기 주요 핵심 이슈들 그리고 전략 세우겠습니다. 오늘은 SK증권 이호석 자산전략팀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난번 오셨을 때는 눈에 실핏줄 터지셨는데 맞아요. 리포트 쓰고 네. 책 쓰십니다. 네. 그때쯤이 이제 책 마무리 작업할 때쯤이어가지고 네. 진짜 힘들게 작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실핏줄도 터지고 막 그랬는데 오늘은 그래도 컨디션이 좋습니다. 네. 저희가 제목을 어떻게 달까 하다가 변곡점이 왔다? 변곡점이 오는 것일까? 이런 타이틀을 제작진에서 잡으셨는데 잘 잡으신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은 가장 어쨌든 뭐 긴축, 테이퍼링 뭐 이런 것이 가장 인플레이션 가장 관심인데요. 연준 의원들의 발언이 뭐 매파들은 원래 매파적이고 비둘기파적인 분들도 최근에 지표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약간 좀 매파적으로 가는 그런 성향들이 최근에 좀 나타난다고요? 네네. 네. 제가 이제 최근에 이번 주부터 네. 이제 좀 시장하고 소통하고 있는 얘기는 뭐냐면 만약에 저라면 네. 이번에는 주가가 올라도 그냥 안 먹을래요. 네, 이런 정도의 톤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이제 뭐 포카를 친다고 하면은 에이 난 죽을래요. 이런 느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연준 의원들 상에서 너무 많은 이제 변화들이 있습니다. 이런 네. 변화들이 보통 일어날 때는 제가 이제 경험상으로는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근데 이제 이분들이 얘기를 통해서 시장에 뭔가 힌트를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은 굳이 여기서 과감한 배팅을 하는 것보다는 제가 이제 흔히 이제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게 주식 시장에서 돈을 벌려면은 비관주의자가 돼서는 돈을 벌 수 없습니다. 네. 세상이 다 망할 것 같아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돈을 벌 수 없고요. 네. 낙관주의를 가지고 계신 분이 돈을 벌어요. 맞아요. 그리고 하지만 그다음에 숏을 쳐서 벌어도 별로 행복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절대로 이제 숏은 하면 안 된다라고 네.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네. 그렇지만 그냥 막연한 낙관주의로는 돈을 벌 수 없습니다. 반대로 이 낙관주의 앞에 붙어야 되는 그 중요한 수식어는 비판적이라는 단어예요. 저도 이제 하반기 전망을 말씀드리면서도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시장이 전망됩니다. 하지만 그 전망 안에 굴곡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비판적인 사고로 낙관주의를 가져가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롬 파월은 아직까지는 뭐 이제 인플레이션도 용인할 수준이고 정책 기조 가겠다고 꿋꿋하게 가고 있고요. 브레이너드 이사 이런 분도 굉장히 비둘기파적이고 간밤에 또 뉴욕 연은 총재도 얘기했는데 몇몇 분 빼고는 좀 매파적인 태도로 브레이너드 이사도 블러드 총재도 간밤 또 무슨 얘기를 최근에 했었던 모양이네요. 네.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제 그동안 믿고 따라왔던 분들 네. 대표적인 분이 이제 브레이너드 누님이라고 제가 부르는 분이고 네. 블라드 총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당시에 시장을 구했던 여러분들이 있지만 그중에 이제 파월 뒤에 숨은 공로자들이 이 두 분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시장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 네. 과도할 정도로 부양책을 써야 된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고 시장과 소통을 하셨던 분인데 이분들의 톤이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미묘하게 바뀌었다는 얘기는 당장 브레이너드 이사가 다음 달에 테이퍼링 빨리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게 아니고요. 브레이너드 이사는 경제가 안 좋아질 수도 있지만 좋아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데이터를 면밀하게 봐야 됩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표현의 숨은 뜻은 경제 지표가 앞으로 좀 많이 좋을 것 같아요. 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정책을 선회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계속해서 부양책을만 강조하셨던 분이 네. 이럴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셨다는 거는 그분이 판단하시기에 뭔가 변화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거를 보실 때 굉장히 중요한 거는 오늘 밤에 있는 고용지표가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뭐 앞으로 나올 지표들이나 이런 부분에서 아마도 경제가 생각보다 좋고 그리고 약간의 과열, 약간의 거품 이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연준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을 좀 가라앉히려고 하는 시도들을 앞으로 여름 동안에는 네.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성격이나 이
이 태도상 대놓고 얘기하지 않은 분들이 조심스럽게 얘기를 좀 내고 있는 거는 행간의 의미를 잘 읽어야 된다. 이호석 팀장님 시각이신 것 같고요. 얘기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그런 변화들이 있는데 연준이 위기 때 사들였던 회사채 그리고 상장지수펀드 ETF를 이제 매각하기로 했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물론 진짜 규모 자체는 시장에 충격적이지는 않지만 이것도 말씀하신 뭔가 조금 힌트 내진 실마리가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이 많더군요. 맞습니다. 네. 이건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작년 3월 달에 시장이 극적으로 회복됐던 시점에서 나타났던 현상들이 뭐였는지, 무엇이 사람들의 마음을 돌려세웠는지를 생각을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당시에는 연준이 회사채를 살 거라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굉장히 그때 강한 조치였어요. 그래서 네. 연준이 회사채도 산다고? 네. 야, 그러면 진짜 연준이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겠네. 라고 해서 사람들의 심리가 돌아서기 시작했고, 이제는 괜찮나 보다 하면서 활동을 하기 시작하고 주식을 사기 시작했을 때가 그때였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날짜도 기억하는 게 제 생일이어가지고 네. 작년 3월 22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부터 시장이 급반등하기 시작했었고요. 근데 사실 냉정하게 생각해 보니까 연준이 회사채를 얼마나 샀지? 따지고 보니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팔 게 없다고 했잖아요. 거의 안 샀어요. 사기로 이만큼 살 것처럼 얘기를 해놓고 시장이 벌써 사지 않았다는 거죠. 네. 그러면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은 연준이 이걸 샀기 때문에 좋아진 게 아니고 이걸 산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좋아진 거라는 거죠. 그렇죠. 예. 얘기했기 때문에 뭐가 좋아진 거냐?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투자자분들의 심리가 개선된 겁니다. 심리가 개선됐고 그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심리가 개선되니까 사람들이 경제활동을 하게 됐고 때마침 백신까지 개발되고 나니 경제가 더 호황이 되고 버블버블해지고 거품이 껴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많이 상황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준에서도 이제는 괜찮아졌다. 심리 돌려세우는 데는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회사채를 이제는 가지고 있는 회사채를 매각하겠다는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상황이 많이 진전됐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예. 예, 내일 고용지표, 그 다음에 6월 FOMC, 그 다음에 잭슨홀 미팅이 8월인가요? 맞습니다. 네, 8월 그때까지의 변화들이 중요하다. 막 비중을 늘리면서 적극적으로 따라갈 때는 아니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런데 저도 쉽게 동의하지는 않습니다만 과거에도 테이퍼링 할 때 초반에는 좀 위축되어 있지만 결국 그걸 딛고 주가가 오히려 더 올랐어 이런 얘기들 하시고요. 네. 지금도 경기는 어쨌든 간에 대외 활동하면서 경기라 실적은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려들을 이 펀더멘탈이 극복하고 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낙관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장이 결국 테이퍼링을 걷어들이더라도 시장이 건강해져서 충분히 갈 수 있다라는 낙관주의를 갖는 건 중요합니다. 하지만 비판적으로 봐야 된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연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연준의 입장에서 지금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까요? 테이퍼링을 언제 시작해야 될까? 그리고 시작한다면 뭐부터 할까? 네. 그리고 얼마나 길게 할까? 이런 고민들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시장 충격은 얼마나 최소화할 수 있을까? 그렇죠. 이런 거 고민하겠죠.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연준이 고려해야 될 거는 뭐냐면 내가 이 정도로 얘기하면 시장이 어떤 반응을 할까? 이런 실험을 하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연준의 생각은 이런 걸 겁니다. 야, 이 정도까지 얘기하면 시장이 괜찮나? 이 정도까지 얘기하면 괜찮나? 해보고 이 정도는 괜찮네 하고 결정을 할 거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렇게 실험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왜 그런 실험 대상이 돼야 되냐. 네. 저는 주식시장에 대해서 계속 긍정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으면서 포지션을 다 줄여라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다만 내가 가지고 너무 무리해서 베팅을 하신다거나 네. 그럴 경우에는 그럴 필요는 없다 지금은. 대신에 주식시장에서 떠나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너무 머물러 계시되 한번 멀리서 한번 지켜보자. 연준이 어떤 실험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변화를 가져가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시장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이런 부분을 한번 보시면서 이런 불확실성이 끝나는 시점에 본격적으로 주식 투자를 하셔도 늦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히려 그런 조정을 좀 준다면 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더 좋은 기회가 그렇죠? 되는 거고요. 네. 네.
좀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주식이 떨어질 때 포트에 주식이 없는 투자는 주가가 오를 때도 주식을 안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아, 이게 너무 좋은 말씀이시네요. 다 비울 수는 없는 거지만 네. 비중 자체는 좀 조율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근데 지표가 이제 어제 이제 민간 고용 ADP가 나왔고요. 오늘 밤에 이제 노동부 고용 지표가 미국에 나오면서 대단히 긴장하고 있는데 물론 어떻게 나올지는 뭐 예측 수 있지만 어려운 건데 고용이나 물가 지표 이런 게 이제 앞으로 쭉 나올 거잖아요. 네. 이달만 보고 끝날 게 아니라 사실 몇 달 좀 봐야 될 거거든요. 맞습니다. 대략 시장에서는 물가 지표도 4월뿐만 아니라 꽤 조금 높게 나올 걸로들 보대요. 지표는 뭐 그러니까 어떻게 나올 거냐 여쭤보기 굉장히 어렵고 네. 나오는 상황을 어떻게 좀 해석해야 됩니까?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뭐 말씀해주신 이제 경제 지표에 따라서 테이퍼링의 시나리오도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네. 게 만약에 지금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거는 고용과 물가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물가가 너무 올라서 걱정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올라서 걱정인 게 아니고 너무 못 오를까봐 걱정인 거잖아요. 오를까봐. 네. 그러니까 오를까봐. 그러니까 올라가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사실은 이러다가 이게 연준도 컨트롤을 못하는 거 아니야? 중요한 키워드는 컨트롤이에요. 연준이 이거를 컨트롤도 못하는 인플레이션이 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연준이 그러다가 갑자기 의도하지 않은 테이퍼링. 나는 원래 천천히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너무 급박하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시장이 충격을 받든 말든 그런 상황이 됐을 때는 주가가 많이 안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이 정도면 컨트롤이 가능하다라고 연준이 판단하고 연준의 계획대로 하게 되는 테이퍼링은 저는 좋은 테이퍼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테이퍼링도 안 좋은 테이퍼링이 있고 좋은 테이퍼링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는 여전히 좋은 테이퍼링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확인해야 될 것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미국의 주요 경제 지표나 연준의 정책 변화, 주요 연준 인사들의 발언은 어쨌든 예의주시하면서 볼 필요가 있겠고요. 앞부분은 요 정도 하겠습니다. 시간이야 얘기하면 1시간도 얘기할 거리가 있는데 이제 저희 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그러면 여름을 지나면서 투자자들은 이제 우리 시장에서 뭘 보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일단 지금까지의 또 이제 여름을 지나면서 1분기 실적이 나왔고 2분기 실적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증시는 5월 나름 잘 선방했고 네. 공매도 이슈도 사실은 이제 시장에 반영이 어느 정도 됐고 네. 지금의 우리 시장의 주소 내지는 상황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저희가 이제 많은 악재들을 뚫고 지금 버텨오고 있는 겁니다. 네. 이게 사실은 이 정도의 규모, 그러니까 외국인의 매도세가 이 정도로 강했다. 내지는 이런 시장의 불확실성이 있다라고 했다면 주가는 이미 많이 조정을 받아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그만큼 시장이 굉장히 센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상승하려는 에너지는 굉장히 강력하다고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전략을 세울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나쁜 테이퍼링, 좋은 테이퍼링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좋은 테이퍼링이라고 해서 이제 예상 가능한 시점에서 테이퍼링을 하게 되는 시점, 즉 8월에서 9월 정도가 된다라고 하면 이때 되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날 거냐면요. 금리 얘기가 이제는 더 이상은 안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되면 금리와 관련된 대부분의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시점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테이퍼링을 결정한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연준의 어떤 통화 정책이든 아니면 연준의 정책이 불확실성이 거의 다 해소된다라는 측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우리는 다시 주식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팩터들을 찾아내야 될 텐데 저는 그게 키워드가 단순히 성장주냐 가치주냐의 개념보다는 지속 가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속 가능성. 예. 지속 가능한 회사에 투자를 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좋은 테이퍼링이 되는 시점의 근처에 가서는 그러한 주식들을 사시는 게 맞다. 이 지속 가능성이라는 것을 점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이제 기후 위기에 어떤 식으로 대응하느냐. 그리고 그 대응 과정에서 기업들이 어떻게 적극적으로 바뀌느냐.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다른 출연자께서 오셔서 이런 많은 걱정 앞에 꽁 잡는 게 뭐라고 어쨌든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 논리인데요. 가치주냐 성장주냐 중요한 게 아니라 이익을 꾸준히 내는 기업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지속 가능은 그런 의미도 포함하고 있고 ES라든지 환경 분야라든지 네. 이런 것까지 포괄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또 전략하시는 분들은 시장의 요구를 받잖아요. 그래서 지수는 어느 정도 보는데 뭐 늘 분기 전략 또 하반기 전략 이렇게 세우면서요. 많은 변수는 있지만 그러면 지금 하반기 전략은 코스피 밴드는 어느 정도로 잡고 계세요? 저희가 네. 뭐 밴드를 따로 잡진 않고 설정하지 있고요. 않으셨고, 네. 근데 뭐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네. 안 잡는 겁니다. 뭐 저희가 뭐 타겟 프라이스도 잡고 싶지 않은데 네. 그것도 안 하면 너무 일을 안 하는 것 같아서 억지로 잡은 거고요. 네. 3,500포인트를 저희가 제시하고 있는데 네. 이거는 저희가 여러 차례 이제 저희 내부적으로 뭐 주식에 적용되는 금리라든지 아니면 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잡은 수치입니다. 3,500포인트까지는 뭐 올해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그런 지수대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익이 될 것 같아요. 우리 기업의 이익. 그러니까 외부 변수가 흔들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뭐 연준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중요한 건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이 이 이익을 계속해서 낼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의 이익을 연초부터 얼마를 벌 것 같니라고 추정해서 따라가 보면요. 2009년, 2010년부터 해서 작년까지 해서 10년 동안에 2해를 제외하고는 항상 떨어졌습니다. 연초에 이만큼 벌 거라고 생각했던 게 이만큼밖에 못 버는 현상이 8년 동안 지속됐다는 거죠. 기대치만큼 못 벌었다는 거잖아요. 아니요. 그러니까. 기대치 아니면, 자체가 네. 매년 낮아졌다는 겁니다. 올해 처음 시작할 기대치가. 때 올해 코스피 이익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한 100조 정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끝나고 보니까 이렇게 내려와서 60조에 끝난다든지 이런 현상이 계속 반복됐다는 거죠. 아마 우리나라 지금 어닝 추정치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이 보기엔 그럴 거예요. 쟤네들 뭐 저러다 말겠지 뭐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왜냐하면 10번 중에 8번이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10번 중에 나머지 2번은 언제였냐면 2010년과 2017년이었는데요. 반도체 슈퍼사이클하고 뭐 이럴 텐가요? 2017년은 반도체 슈퍼사이클 때문에 영업이익이 증가한 것의 100%가 반도체 때문이었습니다. 네. 2010년에는 실제로 늘어난 것이 뭐냐면은 경기 민감주가 80%를 차지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떠냐? 대부분의 섹터가 다 좋아지고 있습니다. 뭐 어느 것 하나 때문에 좋아진다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대부분의 섹터가 좋아지고 있다. 이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2010년과 2017년보다도 지금의 어닝의 퀄리티가 매우 좋은 상황이다라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3,500포인트라는 주식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뷰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이유는 기업의 어닝이 퀄리티가 좋아졌어요. 실적 숫자 자체도 좋아졌지만 이게 부러진다라고 생각을 하려면 만약에 반도체 혼자 좋아졌다. 그러면 반도체 하나만 잡으면 깰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모든 섹터를 다 깨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익이 부러지기가 어렵다. 이런 측면이 사실은 주식시장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낙관주의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단서 조항은 하나 달았습니다. 비관적 낙관주의자. 아니요. 아닌가요? 비관적 낙관주의자가 아니고요. 네. 비판적 낙관주의자입니다. 그렇죠. 네, 비판적인 사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비판적. 막연하게 다 잘 될 거야, 다 잘 될 거야가 아니고 이게 진짜 당연히 잘 될 거야. 근데 이게 진짜 잘 될까?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고민하고 검증해보고 네. 비판적 낙관주의자. 지수 밴드를 자꾸 요구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아닙니다. 이전보다는 투자자들이나 시청자들 옛날에는 뭐 얼마 갈 거야, 목표가도 얼마 갈 거야, 왜 안 가요 그랬지. 지금은 이제 다 그 논리나 범위를 다 감안하고 들으셔서요. 지금은 이전보다는요. 흥미로운 자료 가운데 흥미로운 내용이 있는데 앞으로 1년간 좋은 성과를 낼 만한 업종이나 섹터를 얘기하셨어요. 1년이라는 기간이 상당히 길어 보이기도 하는데 네네. 이건 어떤 의미이고 어떤 쪽이 들어가나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사실 이제 텔레그램 채널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이제 저희 텔레그램 채널에도 방송 한번 보세요. 생방송을 합니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이제 한 17,000분 정도 계시고요. 네. 이분들한테 제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어떨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이제 심리가 워낙 중요하니까 거기서 이제 그 조사한 결과를 말씀드린 건데 두 가지를 여쭤봤어요. 지금 제일 많이 가지고 계신 섹터나 종목은 어떤 거예요? 어떤 겁니까? 또 하나는 앞으로 1년 동안 좋은 건 어떤 거일 것 같아요? 보기는 똑같았어요. 질문만 달랐죠. 답도 달랐습니다. 네. 너무 재밌는 현상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많이 가지고 있는 거는 이 종목인데 생각보다 그렇게 좋을 것 같진 않아. 이런 종목이 있는가 하면 내가 이 종목은 이만큼 들고 있는데 좋아질 거라고 생각한 사람 비중 높은 그런 섹터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오히려 지금 당분간은 지금 많이 가지고 계신 것 말고 지금은 이만큼밖에 안 가지고 있지만 1년 전망을 이렇게 좋게 보시는 그 섹터에서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섹터는 어떤 섹터냐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내수, 그래서 통신, 그리고 유통, 그리고 뭐 화장품과 관련된 주식 그 업종이었고요.
또 하나는 소재, 철강, 정유, 화학, 그리고 산업재, 조선, 기계, 건설 이런 업종이 생각보다 가지고 계신 거는 없는데 1년을 놓고 봤을 때 좋을 네.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더 많았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 주가가 밀릴 때 그리고 저희가 체크를 해봐도 이런 섹터들이 펀더멘탈이 좋아요. 그래서 이제 하반기 때 이런 종목들, 이런 섹터들도 주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사실은 매니저들이나 뭐 애널리스트를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라 투자하시는 또 우리 일반 분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하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내용에서 그래서 팀장님도 동의하셨어요? 네네. 네네.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기관 투자자분들도 같이 계시고. 하신 거고요. 네. 한 2,300분 정도 응답해 주신 내용이라서 뭐 신뢰도가 있나 없냐를 떠나서 그냥 참고 삼아서 생각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여러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간에 여름이 녹록하지는 않다. 그리고 조금 뭐 한 반발 정도, 한 발 정도 더디게 가다가 확인하고 훅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하반기 전략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전략 한 번만 이제 또 여름을 이제 들어가는데요. 전략 좀 마무리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될까? 저희는 뭐 아까 뭐 오늘 제가 여러 차례 강조해서 드리는 말씀은 비판적 낙관주의. 네. 낙관주의를 가지고 시장을 대하실 때 조금 비판적으로 봐보자.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 연준 의원들이 그동안 그렇게 이런 얘기만 하셨던 분이 왜 이런 얘기를 하실지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생각해보자. 왜 그랬을까? 그리고 이분들이 변화하고 정책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시장이 잘 안착되는지도 한번 확인해보자. 그거를 적극적으로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베팅하시기보다는 한 발만 물러나셔서 잘 되는지를 확인하시고 가격을 조금 손해보더라도 그렇게 하시는 전략이 수익률을 극대화하시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오늘 딥사이트 6월 들어가면서 하반기에 대한 고민이 사실 많은 시점이죠. 고민에 대한 답들과 시원한 우리 이효석 팀장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SK증권 이효석 자산전략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앉아 계십시오.